구독, 좋아요. 이 대통령 이재명이 그제 9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반중 시위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집회를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있다, 이런 영상인데 그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특정 국가 관광객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뭐 주요 공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기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 모욕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중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중시를 모욕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대사관이 사실은 반중시에 대해서 그간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요구했죠. 대개는 한두 명 시위들이 한두 명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모 경우에 아주 소수 집회가 있었지만 보통은 한두 명, 두세 명, 많아봐야 7, 5명인데 무슨 모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중 시위를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미 대사관 앞에서는 몇 년간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경수 위원장 비롯해서 좌파 단체들이 이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서 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맹관계 깨라까지도 하고 있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시위 뭐 매주 수요일만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상당 시간 몇 년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이 반중 시위에 관해서는 유독 이 반중 시위 집회만 왜 이렇게 문제 삼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특정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범정부적으로 뭐 반일 집회 같은 것들 조장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죽창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조기가 불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당위적으로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위적으로는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미국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 도와주고 구해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식민지 끝난 지가 언제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대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인당 GNP가 거의 뭐 역전됐다, 뭐 거의 뭐 그런 정도까지 왔으면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가 이미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뭐 맞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당위론적으로 이게 맞다, 이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그 메시지로 보여요. 메시지요? 시그널로 보여요. 네, 앞으로 네. 뭐 중국 대사관 앞에서 뭐 시위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준비하라 장관들한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저 내용을 보면 지금 반중 집회한다고 사실상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이 됐는데 국민의 기본권도 있고, 합당한 사유 없이 저렇게 만일 경찰이 제지하거나 제하거나 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권 차원의 검열 논란이 좀 불가피하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 결국은 억누르려는
그런 속내다 이런 거 지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밝기 무슨 밝기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애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면 어떡하나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예. 이 시점에 이제 지금 이재명과 정부가 이제 반중시에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좁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 참석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과 있다 이런 주장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에이펙은요,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이제 되니까 네.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다라고 하면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재명 정권의 최초의 가장 큰 행사란 말이죠. 그런데 에이펙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도 짧았고 에이펙을 사실은 올 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그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대선이다 하면서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에이펙이 서울에서 열렸으면 하다못해 부산에서 열렸으면 괜찮을 텐데 경주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경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그 최고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네. 경주에 제대로 된 호텔이 정상들이 묵을 만한 호텔이 몇 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딱 드러나겠지만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이제 안심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트럼프가 참석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진핑이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지금 수상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참석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예. 여기에 시진핑이 참석을 해야 그래야지 면이 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더 참석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이벤트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진핑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타겟이 되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와 가까운지 아니면 우리의 상대방인 중국과 가까운지 거기에 대해서는 매 눈을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권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반중시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재명 문제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주의공직에 주요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나 이제 자기 측근들을 중요한 곳에 대통령실이나 배치하는 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사법연수원 자기 친구들을 저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유 주의공직에 아예 그래서 18기 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대거 이렇게 유언선 동기를 공직에 발탁하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인재풀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반증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 폭넓은 그러한 그룹들을 딱 가지고 있다. 그다음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뽑고 저기서도 뽑고 최적의 인사들을 뽑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여당하고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권 오늘 100일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주당이 범여권이 지금 190석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아주 그냥 그 그립감 있게 꽉 쥐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야말로 통일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전 민주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장악이 안 된 건가? 그 와중에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옛날 성남시 라인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쭉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18기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뭐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뭐 충암고 라인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무슨 고등학교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대 법대 나왔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중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법대 다닐 때 그냥 그 고시 공부만 했지 이렇게 뭐 동기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거나 별로 그랬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기 그 친구라고 할까 그런 동료 풀이 사법연수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거든요. 네. 금감원장으로서의 뭐 정통 어쨌든 금융과 관련된 원래 금감원장은 정통 엘리트 그 뭐라 그럴까 그 금융 관료들이 쭉 금융을 잘 아는 분이 올라가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 변호사 그것도 금융 관련해서 경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인사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정성호 현재 법무부 장관, 오광수 전 민정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유철한 중앙선관위원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18기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생들이죠.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자리에 다 지금 가 있거나 갔다가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재산 문제와 이야기 비슷하게 되면서 나왔는데 예, 이찬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민변 시절에 이제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냈다고 알려진 이찬진 이 금융감독원장이 구로농지 변호인을 맡아서 자기 수임료만 약 400억 원을 챙겼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재산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 상황,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942년에 당시 일제시대 때 예. 일본의 육군성이 구로동 일대 지금 그 구로공단 자리 예. 그 일대의 땅을 수용을 했어요. 강제 수용을 했어요. 왜 수용을 했느냐? 그때가 태평양 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총력전으로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지가 군사적으로 뭐 필요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42년에 그때 농민들이 쫓겨났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농지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지 개혁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 그래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 분배를 했고 형식상으로 네.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으로 이걸 갖다가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지주들한테 땅값을 어느 정도라도 주고 그다음에 새로 분배받는 예컨대 이전의 소장농들한테 땅값으로 얼마라도 내라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국방부에서 그 자리가 군사적인 요충지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1950년부터 52년까지 이게 그 유상으로 분배가 됐었는데 그런데 1953년에 그 당시 국방부가 이거는 군용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소유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농민들이 땅값을 안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에 5.16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61년 9월에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아직 뭐 박정희 정권도 아니었겠죠. 그냥 임시 군사 정권이 그 구로동 일대 땅을 강제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거기에다가 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구로동 수출 산업 그 공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줄여가지고 공업단지 줄이면 공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구로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30만 평 땅 졸지에 잃어버린 농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1심하고 2심은 농민들이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파기환송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그 땅을 뺏겨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저 케이스를 다뤄가지고 저거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게 맞다 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 그 처벌받은 사람들 재심해서 다 무죄 받게 해주고 그런 와중에 2013년부터 저때 땅을 뺏겼던 농민들이 그 국가배상 소송을 갖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과 그 유족들이 그 당시 이제 땅을 가졌던 분들과 그 유족들이 그 승소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얼추 계산해봐도 한 1조 한 2천억 넘게 규모가 엄청나네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줬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원고들, 그 농민들 절반 정도를 이찬진 당시 변호사가 수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찬진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국가로부터 받아낸 돈이 얼마냐면 5,450억을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0% 이상, 한 12% 정도를 그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는데 이찬진 변호사와 그 다음에 민노당 출신의 또 변호사 1명, 2명이서 그래서 받았는데 그때 받은 변호사 보수가 얼마였냐면 654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654억 중에 392억은 이찬진 변호사가 갖고 나머지 그 금액 변호사 보수는 그 김모 변호사가 받아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무리 그 변호사 수임료가 그 성공 보수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이거는 그 농민들 땅값과 농민들의 그 피해와 농민들의 피와 눈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땅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때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은 달리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희생을 해가지고 그 희생값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400억씩이나 성공 보수로 챙길 수가 있었는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금융감독 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예. 이찬진 변호사님이 그 이찬진 금감원장이죠. 이찬진 금감원장이 민변에서 뭐 공익소송위원장도 하고 민변의 부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 관련된 커리어가 하나도 없어요. 금융 관련된 커리어가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기금 그 운용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한 거 요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진 다 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뭐 집행위원장, 뭐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런 정도 커리어밖에 없는데 왜 다른 자리도 아닌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저렇게 하지? 그다음에 금감원장 만약에 이제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저분이 이제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뻔히 드러날 걸 알면서도 왜 자기 그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금감원장을 왜 하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로 조금 의문이 든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또 난리가 났었을 텐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찬진 원장을 그냥 임명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금감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해야 돼요. 뭐냐면 재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찬진 변호사가 뭐 민변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터뷰한 거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빈곤과 같은 사회적 모순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변호사하면서 민변 참여연대 이런 거 하겠다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재산 공개할 때 재산이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저는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이 막 한 500억 정도 되면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그 금감원장을 하나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재산이 뭐 한 30-40억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 수임료로 392억을 챙겼다라고 기사에 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잠재적으로 지금 그 휴화산 같은 활화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반중 씨와 함께 좀 먼저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까지 좀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